안녕하세요. 정약용은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의 학문에 대한 정연한 설명이 그간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착안해서 본 강의는 다산의 학문이 가지는 특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산이 학문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춰주는지에 대해서도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이 정약용의 학문, 우리의 삶을 비추다입니다. 1부에서는 다산의 생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에서 사환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은 지금으로부터 260여 년 전 1762년 광주부 초부면 마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보라색 별표로 표시된 곳이 다산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 생가 맞은편에 지금은 실학박물관이 위치해 있는데요. 지도를 가만 보시면은 위로는 북한강,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남한강과 경안천이 한데로 어우러져서 합쳐져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그 입구에 다산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서 서울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 뛰어난 학자들과 교유하면서 학문을 넓히고 또 다졌습니다. 말하자면 근래 말하는 역세권이자 학세권이었던 곳입니다. 다산의 본관은 전라도 나주이고요. 고구조부 위로 8대가 옥당, 즉 홍문관의 관직을 배출한 학식이 뛰어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제자 원자를 쓰셨는데요. 다산이 태어나던 1762년에 생원시와 진사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대과에는 급제하지 못하셨는데요. 음사로 형조 좌랑 이래로 연천 현감 그리고 진주 목사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윤소자 온자를 쓰셨는데요. 본관은 전라도 해남이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고산 윤선도 두 차례 예송 논쟁에서 국왕 중심의 예서를 피력했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어부사시사 등의 뛰어난 문학 작품을 썼던 문장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산에게는 외증조부가 되시는 분이 공제윤두서인데요.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바로 윤두서입니다. 이처럼 어머님과 아버님으로부터 뛰어난 재능들을 많이 물려받은 다산은 4살 때부터 천자문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7살 때 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소산, 폐대산, 원근지, 부동이라는 시인데요. 번역해보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다네, 먼 땅과 가까운 땅이 달라서 그렇다네, 이런 뜻입니다. 네, 주위 보이는 경관과 함께 거기에 내재 있는 과학의 원리를 함께 시로 읊은 건데요. 이걸 들었던 아버지가 술을 분간하는데 밝으니 이놈은 크면 역법과 산수에 능통하겠다, 이렇게 자식의 자질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7살 때는 천연두를 알았는데요. 무리 없이 잘 병치레를 했는데 다만 여기 오른쪽 눈썹 위에 흔적이 남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눈썹이 끊어져 가지고 그걸 보고는 스스로 나는 눈썹이 3개요, 이런 뜻의 삼미자라는 아호를 붙였다 그러고요. 9살 때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후 큰형이었던 약현의 부인, 형수가 되겠죠. 그분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 큰 형수가 다산에게 천주교를 전파했던 광암 이벽의 누님입니다. 이후에 또 소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10살 때부터 관직을 잠깐 그만두시고 낙향에 계시던 부친으로부터 경서와 사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세 때 1살 연상의 누나죠. 무관 홍화보의 딸이었던 해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다산은 22살 때 진사시 및 생원시 합격을 했고요. 이후 각종 예비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살 때 드디어 대과에서 갑과 2등으로 급제를 했는데요. 갑과 2등이면 전국 2등에 해당하는 뛰어난 성적입니다. 이후 배다리를 설계하고 31살 때는 거중기, 농로등을 설계해서 수원 화성성역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33살 때는 경기 암행어사에 재직하면서 경기도 관찰사, 연천 현감 등의 비리를 상소하는 또 일을 했고요. 이어서 병조 참지, 곡산부사, 형조 참의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사는 뛰어난 재능, 그다음 정조의 총애를 바탕으로 해서 탄탄대로 같은 관직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다만 같은 시기에 다산을 옥죄어왔던 탄압의 아문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벽이란 분을 통해서 다사는 천주교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매형이기도 했던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이승훈은 서장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청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직접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시 천주교 신자였던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해주었는데요. 다산도 이때 세례를 받아서 사도 요한 양망이라는 세례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산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은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785년 을사년에 형조에서 김범우의 집을 급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박장인 줄 알고 집을 쳐들어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손짓을 하면서 얼굴에 분을 바르는, 말하자면 당시 천주교 교리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 집주인이었던 김범우 외에 나머지들은 큰 죄를 받지 않았지만 이때 이후로 다산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이 조정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1791년에 진산에 사는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두 선비가 사실은 관련된 분들이 몇 명 더 계신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폐제, 제사를 폐하고 분주, 신주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결국 그 전주에서 차명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때 윤지충이 바로 다산의 외사촌입니다. 그래서 일가족이었던 관계로 다산도 연루되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역시 이제 1795년에는 청나라에서 주문모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이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주문모 신부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또 역시 한번 탄압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일련의 천주교 관련 사건 이후로 다산은 1800년도에 더 이상 관직에 있으면 이 정조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관직을 버리고 낙향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짓고 칩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유당의 당호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을 딴 말입니다. 그래서 여여 겨울 시내를 건너듯 예여 사방을 두려워하듯, 그래서 주위에 지금 자신을 옥죄고 있는 탄압하려는 여러 무리들의 최대한 삼가하면서 조심하게 지내겠다, 그런 뜻을 피력한 당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탄압의 암문은 거치지가 않았는데요. 바로 1800년도 6월에 다산의 버팀목이자 방패였던 정조가 승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고요. 이걸 감지했던 다산의 셋째 형 약종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주교 관련 서적 등등을 모아서 땔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옮기다가 발각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셋째 형 약종은 참수를 당했고요. 약용과 약전도 각각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포항 옆에 있는 장기, 그리고 완도 옆에 있는 신지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황사영이라는 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주교 박해를 피하고 그 다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외세의 무력 개입을 획책하는 편지를 써서 청나라에 보내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황상이라는 분은 능지처참을 당했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다산의 첫째 형이었던 약현의 사위입니다. 또 그래서
각각 장기와 신지도 유배가 있던 약용과 약전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고초를 겪은 뒤에 다시 유배를 받은 곳이 지도에 나와 있는 정약용은 강진이고요. 그 다음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게 됩니다. 내려오던 두 형제가 광주 옆에 있는 나주에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형은 흑산도로 가야 되고 다사는 강진으로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날 이별하는 날 아침에 새벽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참담했던 느낌을 그렸던 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사는 강진으로 내려왔는데요. 대체로 여러분들 강진하면 초당을 떠올리시는데요. 초당 이외에도 다산이 유배 생활했던 곳이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가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은 호남읍지에 나와 있는 19세기 강진 지도입니다. 첫 번째 다산이 거처했던 곳은 그 지도 가운데 보면 읍성이 보이실 텐데요. 그 동쪽 문 바깥에 주막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서울로 치자면 동대문 어디쯤일 텐데요. 거기서 사의제라는 당호를 짓고 한 4, 5년간 거처를 했습니다. 그러다 1805년 겨울에 첫째 아들 학연이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요. 주막의 단칸방에서 아들과 같이 지내기가 좀 곤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내던 스님이었던 해장선사에게 고성사 산방 하나를 부탁을 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1806년도 가을부터 한 1년 반 정도는 제자였던 이항래의 집에서 묵었는데요. 기록으로 보면 묵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비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강진 항림마을 인근으로 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다산초당은 원래 해남윤씨 윤단이라는 분의 개인 산장이었는데요. 인척에 병문 한 차 갔다가 너무 풍광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지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더니 허락을 받아가지고 회배될 때까지 여기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산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는데요. 절대 고독의 시간에 아주 참담한 심경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찬묘증명에 보면은 유배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 공부에 뜻을 두었으나 이후 20년간 세파에 휘둘려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유배지에서 결을 얻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학문의 시공으로 승화했던 다산의 이 심경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지를 하루하루 실천으로 옮겨서 집중본 자찬묘지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여 권이 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다산의 학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비춰주는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유학이라는 것은 공자가 밝혔던 가르침, 그것을 따르는 사상 학문 체계를 말하는데요. 이때 유교 경전은 경과 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은 공자가 살아있을 때 혹은 공자 이전에 만들어진 책이고요. 서는 공자가 죽은 이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문제는 이 경과 서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아주 완벽한 정연한 체계로 서술된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래서 경과 서를 공부하는 후대의 유자들은 이 경전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훈고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는 그림, 제가 양파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가운데 코어가 있으면 그 바깥으로 여러 겹의 양파 껍데기가 씌워져 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학의 학술체계도 가운데 경전이 있다면 이후에 등장했던 뛰어난 이 선유들의 훈고와 해석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누층적인 지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조선 후기의 학문 경향인데요.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지층들 중에서 송나라 때 주희를 비롯한 여러 유자들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주창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자연의 이치를 통섭해서 바라봤던 당시로 보자면 대단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주자의 학풍만을 추종하는 경도된 학술 경향이 나타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본다면 우리나라 학술사에 주요한 기여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에 경도된 나머지 선유의 다양한 학술 전통이 묻히게 되는 단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 학문의 논점이 주로 형이상학적인 것에 치중되다 보니까 현실의 여러 문제와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상응한 학문적 쇄신이 요청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다산의 학문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산은 유교 경전을 중심에 두고 한편으로는 선유의 다양한 해석, 또 한편으로는 주자학,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속해 있던 조선 근기 남인의 학술 전통,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명나라, 청나라 동시대에 발흥하고 있던 다양한 학문사조,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서양의 학문까지 두루 포섭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요컨대 동과 서, 옛날과 지금 고금의 학술을 통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섭에 대한 다산의 생각을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문구를 하나 따왔는데요. 육경과 사설을 가져다가 침잠하여 탐구하고 한나라 위나라 이래로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는 모든 유자의 학설 중에서 경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널리 수집하고 두루 고증하고 오류를 바로잡고 취사해서 일가의 설을 갖추었다. 이렇게 자신의 통섭적인 학문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산이 그의 학문으로서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한자 향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대체로 이 서울을 뜻하는 한자 경자하고 대비가 되어가지고 시골이나 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텐데요. 이와 같은 해석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역대의 유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향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9구역으로 나뉘어진 정사각형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다산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옛날에 나라의 수도를 만드는 제도를 보면 도성을 9구역으로 나누고 가운데 중앙에 왕궁을 두었고 왕궁 앞으로는 조정을, 뒤쪽으로는 시장을 두었다. 또한 좌우에는 6향을 둘씩 서로 향하게 두었으니 향이란 바로 서로 마주본다, 향한다의 뜻이다. 그런데 후세에 이 향수의 제도가 기울어져서 허물어져서 도성을 경이라고 하고 야를 향이라고 하였다. 네, 이 고전 전적 제도에 대한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에 통용되던 의미가 예전엔 달랐음을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때 쓰여졌던 이 향의 의미는 도성 내부의 전용 거주지역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 같은 다산의 해석은 당시로도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는데요. 패배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이 자신이 정립한 학설을 주위 명류들과 토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당대 예학의 대가였던 신작과 향수제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서로 오갔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산이 신작의 견해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노형은 독실하게 한나라 유자 정현의 말만 믿고 방패막이를 설치하여 마음속에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이 정현의 해석과 어긋나는 것이 있기만 하면 곧 강력하게 거절하여 굳게 지키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제가 당신을 일찍부터 존경하던 바이기는 했습니다만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데 이르러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하고 또 답답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밝고 공평하여 툭 트인 것과 같은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정현의 주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니 노형도 자세를 약간 고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보자면 다산의 학문은
앞서 살펴드렸던 동서고금의 학술을 통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엄중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고증과 실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견 개진, 즉 창의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건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제가 두 사건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둘 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첫 번째 사건은 1860년도에 전임 포도대장 집을 난입했던 이주래라는 여인의 사건입니다.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위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1년 전에, 사건 1년 전에 1859년 5월 달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또 죽었는데요. 뭔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포도청에 끌려가서 매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그걸 물고라고 하거든요.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이주래가 1년이 지났습니다. 5월 달이 되니까 죽은 첫째 아들의 제삿날하고 죽은 둘째 아들의 생일이 겹치는 거예요. 아들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죽은 둘째 아들이 도대체 어떤 죄목으로 끌려가서 죽었는지 이유라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아들을 죽였던 전임 포도대장 집에 난입을 하게 됩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 어서 오세요 하고 열어주진 않겠죠. 옥신각신 하다가 밀치고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또 말을 하다 보면 고성도 지르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가슴에 지니고 갔던 은장도가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과 실갱이 하다가 또 상처를 내게 되고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잡혀간 그녀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사건의 정황을 봤을 때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정약종, 천주교 신자로 참수를 당했던 정약종과 마찬가지로 서대문 밖에서 참수를 당한 다음에 목이 걸렸습니다. 그걸 효수라고 하거든요. 올빼미 효자를 써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주래라는 분은 어떤 죄명이길래 이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죄명은 바로 감히 끌어다 드릴 수 없는 일에 의문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 자체가 죄라는 당시 지배층들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을 한번 같이 보시죠. 60년 정도 시간을 당겨보겠습니다. 1797년 곡산이란 지역이었는데요. 새로 부임한 부사에 행렬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이기도 한데요. 느닷없이 이계심이란 사람이 난입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계심이란 사람은 전임 수령이 너무 이 핍박을 자행을 했어서 관리의 횡포와 탐악에 여러 백성들과 함께 등소를 올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전임 수령이 도리어 그를 형벌로 다스리려고 했고 이계심은 이를 피해서 도망한 다음 숨어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자 하니 새로운 부사가 온다고 해서 어차피 숨어 지내는 목숨 억울한 것 하소연이나 해보자 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한 손에는 전임 수령이 그간 자행했던 비리와 그로 인한 억울함을 낱낱이 쓴 소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건의 정상인데요. 앞서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주래와 비슷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결론을 한번 보시죠. 이때 부임해왔던 신임 목사가 말하기를 관이 그간 박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일신을 위한 계책에만 힘쓸 뿐 패단을 들어서 관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와 같은 사람은 도리어 관에서 천금으로 사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계심을 방면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렸던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저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학문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경전에 대한 공부인 경학이고요. 또 하나는 현실 정치에 대한 경세학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의 관계에 대해서 다산은 경학은 수기의 학문, 즉 나를 다스리는 학문이고 경세는 치인의 학문, 즉 사람을 다스리는 학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경학과 경세학은 분리될 수 없다. 즉 동전의 앞뒤와 같이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학과 경세학의 연결고리로 제시한 가치가 바로 애민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한 것인데요.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경학은 아주 오래된 앞서 말씀드렸던 경과 서에 대한 학문인데 그것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옛 제도를 다시 복원해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지난한 학문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밝혀내냈던 이상적인 제도를 현실 사회에 복원하고 모델로서 복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네, 경학 공부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활용하는 그것을 모델로 한 활용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경세학의 가장 큰 목적은 애민, 즉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산이 학문이 전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 통섭, 창의, 그리고 애민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뜻을 제가 먼저 제 삶에 한번 비춰 보려고 합니다. 전 이 통섭의 가치를 주위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한번 새겨봤습니다. 제 목소리를 소거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분의 입장 그대로 이해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창의는 내 삶의 지표로 한번 새겨봤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대체로 추종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지표가 있을 텐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내 삶의 지표를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을 내 삶에 있어서 창의로 한번 새겨봤고요. 그리고 애민은 저 같은 소시민이 뭐 이렇게 백성들을 두루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요. 다만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것, 이것으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 전해드렸던 통섭, 창의, 애민 이 세 가지 다산의 학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비춰서 여러분들의 가치로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름의 의미 있는 생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다산의 삶과 학문은 200년이라는 시공을 건너서 오늘날의 나와 우리를 여전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산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올바르고 건강하게 비추는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